7년 전 도윤은 아내의 장례를 치렀다. 빈 유골함을 안고 밤마다 울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재래시장 분식집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있었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건 따로 있었다. 아이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에는 엄마와 아이들만 있었고 아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7년 동안 이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랐고 아내는 가명으로 숨어 살았으며 도윤은 빈 유골함을 아내인 줄 알고 안고 살았다. 도대체 누가 이 가족을 갈라놓은 걸까? 그때만 해도 도윤은 알 수 없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앞에서 오열하게 된다는 것을. 5년 전 죽었다던 아내가 시장 분식점에서 쌍둥이와 김밥을 말고 있는 모습을 본 재벌 회장. 충격적인 진실에 그 자리에서 오열한다. 초겨울 바람이 재래시장 입구를 훑고 지나갔다. 해가 넘어가는 저녁 6시, 참기름 냄새와 연탄 냄새가 뒤섞여 떠돌고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시장 앞 공터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자 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김도윤이었다. 43. 한강건설의 회장.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사이로 미간에 깊이 팬 주름이 눈에 들어왔다. 도윤은 코트깃을 세우며 시장 쪽을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코끝을 스치는 참기름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냄새가 가슴 어딘가를 푹 찌르는 것 같았다. 뒤따라 내린 비서실장 정우진이 도윤의 곁에 섰다.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깁니다. 회장님. 도윤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주머니 속에 넣은 오른손이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라고 했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네, 사흘 전 보고된 위치입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마치 폭탄의 뇌관을 다루듯 한 글자 한 글자를 골라 내뱉는 느낌이었다. 도윤은 대답 없이 걸음을 옮겼다. 망설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단호한 발걸음이었다. 코트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구두굽이 시장 바닥의 무릉덩이를 밟았다.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이 낡은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 이 누추한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캐시미어 코트. 저 양반 뭐야? 건물주인가? 시장 헐려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따라붙었지만 도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시장 안쪽,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허름한 분식점. 낡은 철제 간판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훈의 분식. 도윤의 발이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의 지갑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분식점 안쪽에서 김밥을 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질끈 묶은 머리, 기름때 묻은 앞치마, 고개를 숙인 채 도마 위에서 손을 쉴 새 없이 놀리고 있었다. 도윤의 숨이 멎는 듯 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던 아내. 장례를 치르고 빈 유골함을 안고 매일 밤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리워했던 그 사람, 이미연. 그 뒷모습이 지금 바로 저기 있었다. 도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가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굳어버렸다. 귀에는 시장의 소음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분식점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떡볶이 2인분이요. 잠깐만요. 밝고 씩씩한 목소리. 도윤의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를 잊을 리가 없었다. 7년 동안 꿈속에서도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으니까. 그때 분식점 안쪽에서 아이 둘이 뛰어나왔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앞서 달리고 여자아이가 뒤를 따랐다. 엄마, 나 어묵 하나만. 나도.
엄마라는 말이 도윤의 귀를 파고들었다. 쌍둥이였다. 또래에 비해 마른 체구였지만 까르르 웃는 얼굴은 해맑았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도윤과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이미연, 35살.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보른바람에 탈까 봐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만은 7년 전 그대로였다. 미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화나던 입꼬리가 내려갔고 핏기 사라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다. 달그락. 그 소리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미연아,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그 이름을 밀어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미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양팔로 감쌌다. 마치 맹수 앞에 선 맹수처럼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다. 미연아, 나야. 도윤이야. 오지마. 미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오지 마세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었다. 미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챘다. 지우의 오른손, 지아의 왼손.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식점 뒤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아이들이 울먹이며 끌려갔다.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좁은 시장 골목 사이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져갔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 들었던 그 비명이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오지 마세요. 왜 나를 보고 저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왜 도망치는 거지?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본인도 모르게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도윤은 뒤늦게 몸을 움직였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미연이 사라진 방향으로 뛰었다. 구두굽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좁은 골목을 돌고 또 돌았다. 하지만 갈림길이었다. 왼쪽은 어두운 뒷골목, 오른쪽은 시장 후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미연아, 도윤의 외침이 골목에 메아리 쳤다. 대답은 없었다. 텅 빈 골목에는 바람소리만 쓸쓸하게 불어왔다. 도윤은 벽 앞에 멈춰 섰다. 주먹을 꽉 쥔 채 이마를 벽에 기댔다. 숨이 거칠게 몰아쳤지만 그보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더 견딜 수 없었다. 정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찾아. 네. 당장 찾아.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시장 바닥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의 눈빛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이다. 7년간 곁에서 모셨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도윤은 다시 한번 텅 빈 골목을 바라보았다. 왜 나를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쳤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놓치지 않겠다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바람이 다시 한번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코트깃을 세차게 흔들었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밤 10시, 지방 소도시의 허름한 호텔 객실. 도윤은 소파에 깊이 앉아 위스키 잔을 쥐고 있었다. 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위스키가 잔 안에서 출렁거렸다.
방 안에는 술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아 있었다. 도윤의 머릿속에 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밤, 어머니 서명숙이 전한 한마디. 미연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던 순간.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이미 화장했다는 설명. 빈 유골함을 안고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도윤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7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말이 지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테이블 위에는 우진이 가져온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이정희라는 가명, 미혼모 등록 기록, 지방소도시 시장에서의 영업 허가증.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이 종이 위를 훑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정희.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미혼모라.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미혼모 행세를 했다고? 우진이 소파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3년 전 이 도시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충청도 일대를 전전한 기록이 있고요. 3년 전, 이전 4년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명을 여러 번 바꾼 흔적이 있어서. 도윤은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1초, 2초, 3초. 도윤은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가슴속에서 의심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7년 전 교통사고 사망 통보, 시신 훼손을 핑계로 한 화장, 그리고 오늘 살아서 도망치는 아내. 모든 것이 맞물리지 않았다. 퍼즐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네. 내일 다시 간다. 시장으로.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창가로 걸어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소도시의 불빛이 드문드문 보였다. 그 어딘가에 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창유리에 비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충혈된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차 안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덮였지만 도윤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다. 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새벽 배송 트럭이 들어오고 상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기 시작했다. 쇠 문 풀리는 소리, 손술에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뜨렸다. 하지만 지훈의 분식의 셔터는 닫혀 있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다. 분식점 앞으로 다가가 셔터를 살펴보았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셔터, 그 아래 틈새에 무언가 끼어 있었다. 도윤이 몸을 숙여 꺼냈다. 종이 한 장,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네모난 집 한 채, 그 앞에 3사람이 서 있었다. 엄마와 아이 둘. 집 위에는 해가 웃고 있었지만 3사람 옆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아빠가 없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그림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가슴을 움켜잡는 심정으로 그림을 가슴 앞으로 끌어당겼다. 7년이다. 7년 동안 이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랐다. 자신은 넓은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죽은 아내를 추모한다고 술잔이나 기울이고 있었는데 코끝이 시큰해졌다. 모르는 사이에 목관이 뻣뻣하게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우진이 다가왔다. 회장님, 도망간 것 같습니다. 도윤은 그림을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천천히 일어서며 우진을 바라보았다. 주소 알아냈나? 산동네 쪽에 월세방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가자 이 짧고 굵은 한마디였다. 도윤은 차를 향해 걸어갔다.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전 10시, 도시 외곽 산동네.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좁은 오르막길을 올라 도윤의 차가 멈춰섰다. 앞에는 낡은 대문이 하나 서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녹슨 철문, 비걱거리는 경첩. 담장 위로 빨랫줄에 걸린 아이 옷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다.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다. 열어보니 밀린 고지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전기세 독촉장, 가스비 미납 통보서. 그 금액이 고작 30만 원.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30만 원, 자신이 하루에 쓰는 커피값보다 적은 돈 때문에 가스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니.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분노인지 자책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도윤은 대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미연아, 대답이 없었다. 미연아, 안에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먹으로 문을 치는 힘도 세졌다. 나야, 도윤이야. 이 골목에 메아리가 울렸다. 산동네 이웃집 커튼이 살짝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대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도윤은 대문에 귀를 바짝 대었다. 숨을 죽이고 안쪽의 소리에 집중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속삭임. 엄마, 누가 왔어? 조용히 해. 분명히 들렸다. 안에 있었다. 숨어 있는 것이었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다. 미연아, 나야. 제발 문 좀 열어. 대원의 가까운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안에서는 더 깊은 침묵만이 돌아왔다. 도윤은 대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철문이 냉기가 이마를 통해 전해져 왔다. 문 하나, 고작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7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산동네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낡은 대문이 경첩이 삐걱거리며 울었다. 오후 5시, 해가 산등성이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산동네 골목을 붉게 물들였다. 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7시간을 대문 앞에서 버텼다. 코트에 먼지가 내려앉았고 구두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우진이 가져다준 커피는 식은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도윤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미연아. 이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쉰 목소리였다. 하루 종일 불러댄 탓에 성대가 갈라져 있었다. 나 여기 있어? 안 갈 거야. 대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안에서 숨죽이고 듣고 있다는 것을. 도윤은 대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엉덩이를 통해 한기를 전해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지우야. 도윤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지만 이미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었다. 지아야. 두 번째 이름을 부르자 문 안쪽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발을 옮기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코 훌쩍이는 소리.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다. 한강건설의 회장이 산동네 낡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체면 같은 건 이미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보고 싶었어. 목소리에 물기가 가득 찼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미연아. 이마를 대문에 대고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녹슨 철문 위에 떨어졌다.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고 가늘게 흐느끼는 소리. 이를 악물고 소리를 죽이려 애쓰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그런 울음이었다. 미연이 울고 있었다.
도윤은 손바닥을 문에 짚었다. 마치 문 너머의 미연을 만지려는 것처럼. 하지만 차가운 철문만이 손바닥을 받아줄 뿐이었다. 문 열어줘, 제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울음소리도 멈췄다.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어둠이 골목을 덮기 시작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동네에 밤이 찾아왔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날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은.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았다. 내일 다시 올객 대문을 향해 말했다. 안에서 듣고 있을 미연에게. 내일도 올 거야. 모레도 올 거야. 문 열어줄 때까지. 도윤은 돌아섰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저녁 노을의 마지막 빛이 스러져 갔다. 저녁 8시, 낡은 주택 안방. 차 소리가 멀어지자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이다. 등을 벽에 기대고 축 늘어진 채 거칠어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울어. 지우가 미연의 무릎 옆에 앉으며 물었다. 7살 남자아이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가 미연의 팔을 잡아당겼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미연은 아이들을 와라 끌어안았다. 두 팔로 꼭 감싸 안은 채 아이들의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우가 미연의 등을 토닥였다. 어른처럼 능숙한 손길이었다. 7살 아이가 이미 엄마를 위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미연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야, 지아야, 미연이 아이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아이들의 부드러운 볼 위에 닿았다. 아까 그 아저씨 말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사람이야.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다. 나쁜 사람. 응, 우리 괴롭히러 온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도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7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도윤의 뒤에 있었다. 미연의 머릿속에 7년 전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다시 나타나면 가만 안 둬. 너도, 그 뱃속에 있는 것도. 서명숙의 서늘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7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공포였다. 미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온몸을 웅크렸다. 이불 속에서 미연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일 당장 떠나야 해. 여기도 이제 위험해. 외풍이 창문 틈새로 스며 들어왔다. 찬바람이 얇은 이불 위를 훑고 지나갔다. 미연은 아이들을 더 꽉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았다. 밤 10시, 호텔 건물 옆 흡연구역. 우진은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 손이 떨려 불꽃이 제대로 붙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담배에 불이 붙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신 우진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꺼내보니 발신자 표시 제한. 침을 꿀꺽 삼켰다. 이 번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받기 싫은 전화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 실장 서명숙이었다. 한강건설 명예회장, 도윤의 어머니이자 이 모든 비밀의 장본인이었다. 찾았어. 단도직입이었다. 여유로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은 어마어마했다. 우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담배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시장에서 미연을 발견한 도윤의 표정,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 모습, 그리고 문 안에서 숨죽여 울던 미연의 울음소리. 아직 못 찾았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다. 전화기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똑바로 해. 명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내 계획이 다 틀어져. 알지.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한테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입 잘못 놀리면 내 어머니 병원비 어떻게 되는지 알지? 통화가 끊겼다. 우진은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불씨가 어둠 속에서 잠시 붉게 빛나다 꺼졌다. 7년 전 명숙의 지시로 미연의 사망을 조작하는 데 협조했다. 어머니의 암 수술비를 대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대문 앞에서 오열하는 도윤을 보며 우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던 쌍둥이, 아빠 없이 자란 7년의 세월. 우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궜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산동네 낡은 주택. 도윤은 대문 앞에 서자마자 알아챘다. 어제와 다른 기운.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미연아, 나야.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어제 들렸던 아이들의 속삭임도 미연의 억눌린 울음소리도 없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았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코트를 벗어 담장 위에 걸치더니 낮은 담벼락을 두 손으로 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한 번도 담을 넘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거침이 없었다.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구두창이 마른 풀밭을 밟았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도윤이 안으로 들어섰다. 신발을 벗을 겨를도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방. 이불도, 옷가지도, 아이들의 장난감도 없었다. 급하게 짐을 싼 흔적만 남아 있었다. 마루 한쪽에 뭔가 떨어져 있었다. 도윤이 몸을 숙여 집어들었다. 접힌 종이 한 장, 연필로 급하게 쓴 글씨가 보였다. 찾지 마세요. 단 4글자. 도윤의 손가락이 종이를 구겨 쥐었다. 종이가 찢어질 것처럼 힘이 들어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도윤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으아악,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빈 방에 가득 찼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는 그 소리가 산동네 골목까지 퍼져나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우진이 담장 너머로 그 소리를 들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도윤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충혈된 눈으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부엌으로 발을 옮겼다. 싱크대 위에는 물기 자국만 남아있었고 행주 하나가 걸쳐져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칫국물이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냉장고. 도윤은 냉장고 문을 닫고 옆을 보았다. 쌀통이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았다.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어보았다. 쌀알 몇 톨이 손끝에 묻어나왔다. 그게 전부였다. 도윤은 쌀통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가락 끝에 묻은 쌀알 몇 톨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7년 이 자신은 7년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 200평짜리 저택에서 수입 와인을 마시며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미연은 텅 빈 쌀통을 긁어가며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마가 부엌 벽에 닿았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흐느낌이 말끝을 삼켰다. 그때 우진이 담장을 넘어들어와 부엌 입구에 섰다. 도윤의 등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터미널 쪽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충혈된 눈 하지만 그 안에 다시 불꽃이 살아나고 있었다. 뭐라고 했어? 자책으로 무너져 내렸던 남자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오전 11시 버스 터미널. 도윤은 터미널 대합실을 가로질렀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미연의 사진을 띄워놓았다. 7년 전 사진이었지만 얼굴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다. 혹시 이 여자 보셨습니까? 아이 둘 데리고 있었을 겁니다. 고개를 젓는 사람들, 귀찮다는 듯 피하는 사람들. 도윤은 개의치 않고 한 사람 붙잡고 물었다. 재벌 회장의 체면 따위는 이미 시장 골목에 버리고 온 지 오래였다. 매점 앞을 지날 때였다. 매점 주인 아주머니가 도윤의 사진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 여자 아까 봤는데. 도윤의 발이 멈췄다. 보셨어요? 새벽에 아이 둘 데리고 와서 빵이랑 우유 샀어. 쌍둥이더라고.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 도윤이 매점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두 손으로 진열대를 짚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글쎄. 충청도인가 강원도인가 그쪽 버스 타러 간 것 같던데. 아무튼 시골 쪽이었어. 도윤은 돌아서며 우진에게 지시했다. 경호팀 전원 소집해. 터미널이고 기차역이고 다 뒤져. 네, 알겠습니다. 우진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도윤은 터미널 안내판을 올려다보았다. 충청도 방면, 강원도 방면. 수십 개의 행선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중 어느 버스를 탔을까? 어디로 갔을까?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너덜너덜해진 스티커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연인 시절 찍은 사진. 미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엄지손가락으로 사진 속 미연의 볼을 쓸어내렸다. 사진이 닳아 미연의 얼굴이 희미해져 있었다. 7년 동안 수천 번은 만졌을 것이다. 기다려. 이번엔 안 놓쳐. 도윤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터미널 밖으로 걸어나갔다.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7년 전 비 오는 밤이었다. 서울 평창동 한강건설 본가. 넓은 거실에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두 여자가 마주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27살의 이미연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임신 석 달, 아직 배가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싸 쥐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맞은편 소파에는 서명숙이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받침 위에 내려놓았다. 딸그락하는 차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다. 명숙의 눈이 미연을 내려다보았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다. 경멸이었다. 그래서 뭐 임신했다고? 미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어머님. 석 달째입니다. 도윤 씨는 아직 해외 출장 중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명숙이 다리를 꼬며 등받이에 기댔다. 손톱으로 차잔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긁었다. 잘 됐네. 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명숙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것이다. 잘 됐다뇨. 도윤이가 모르니까 깔끔하잖아.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재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미연 앞에 던졌다. 봉투 안에는 이혼각서와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미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뭡니까? 선택해. 명숙이 미연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그림자가 미연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애 두고 나가면 위자료 5억 줄게. 새 인생 시작해. 미연의 입이 벌어졌다. 아이를 두고 가라고요? 아니면. 명숙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뱃속에 애 데리고 알거지로 나가든가. 위자료도 없이. 천둥이 쳤다. 번개가 거실 창문을 하얗게 물들였다. 미연의 손이 아랫배를 더 세게 감싸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이건 도윤 씨 아이예요. 손주잖아요. 손주, 명숙이 코웃음 쳤다.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가 낳은 게 무슨 손주야? 우리 집안의 핏줄에 그런 피가 섞이는 건 못 봐. 그 말이 비수처럼 미연의 가슴에 꽂혔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 미연은 천천히 서류를 밀어냈다. 안 갈게요. 명숙의 눈썹이 올라갔다.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 미연이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킬 거예요.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차잔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다. 짠 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꼴 좋다. 빈손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빗속으로 나섰다.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가 온몸을 적셨다. 뒤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내가 다시 나타나면 그 뱃속에 있는 것도 가만 안 둬. 미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빗속을 걸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쥔 채 이를 악물고 걸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비에 섞여 보이지 않았다. 7년 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 흰 국화꽃 향기가 빈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향연기가 피어올랐고 곡소리가 울렸다. 영정사진 속에서 미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도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양손으로 유골함을 안고 있었다. 하얗고 차가운 유골함.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윤은 유골함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미연아, 미안해.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목이 메어 말이 끊겼다.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그 옆에 명숙이 서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검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찢고 있었다. 눈물처럼 보였지만 마른 눈가를 형식적으로 누를 뿐이었다. 명숙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윤아, 이제 그만 일어나. 이러다 내가 쓰러져. 어머니,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 꼴을 보면 더 힘들까 봐 내가 먼저 화장을 한 거야. 명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완벽한 연기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다. 슬픔에 압도당해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였으니까. 명숙이 도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내가 회사도 맡아야 하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빈 유골함을 더 꼭 끌어안았다.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향연기가 빈소를 가득 메운 채 천장으로 피어올랐다. 곡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이 빈소에서 진짜 슬퍼하는 사람은 도윤 한 명뿐이었다. 다시 현재. 밤 12시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에 도윤과 우진은 나란히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엔진 소리만 웅웅거리는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속도로 옆으로 겨울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메마른 풍경이 마음속 황량함과 겹쳐 보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 실장. 네, 회장님. 너도 알았지?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다. 우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려 말하지 마.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미연이가 살아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냐고 묻는 거야?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만이 공허하게 불어왔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핸들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갓길에 차 세워. 도윤의 말에 우진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갓길로 빠졌다. 차가 멈추자 정적이 더 깊어졌다. 우진은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7년 전. 명예회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사모님이 나간 뒤에 사망으로 처리하라고. 뭐라고? 교통사고 기록을 만들고 가짜 화장 서류를 꾸미고. 그게 제 손으로.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도윤의 미간에 핏줄이 돋았다. 이를 악물었다. 관자놀이가 파르르 떨렸다. 왜?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아왔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진이 고개를 더 숙였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었어요. 명예회장님이 그걸 아시고. 그래서 내 아내를 죽인 거야? 아닙니다. 사모님을 해친 건 아닙니다. 다만 사망으로 위장하는 서류를. 도윤은 우진의 멱살을 잡았다. 운전석 머리 받침대에 우진의 등이 부딪혔다. 두 남자의 얼굴이 한 뼘 거리까지 가까워졌다. 도윤의 눈에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손을 놓았다. 천천히 주먹을 풀고 자신의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았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허탈한 웃음이 그 뒤를 따랐다. 세상 천지가 다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자조 섞인 목소리였다. 7년 동안 빈 유골함 붙잡고 울고 있었어. 나는? 그런데 그게 다 연극이었다고?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윤은 아뷰리를 바라보았다. 고속도로 위로 겨울 하늘이 칙칙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울지마. 이 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분노를 삼킨 것이었다. 지금 너 올 차례 없어. 그건 나중에 해. 도윤은 시선을 돌려 우진을 바라보았다. 이미연이부터 찾는다. 내가 아는 거 전부 다 말해. 빠뜨리면 그때는 봐주지 않겠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넣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다시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두 남자 사이의 침묵은 전과 달랐다. 비밀이 거친 뒤의 침묵. 무겁지만 어딘가 방향이 생긴 침묵이었다. 도윤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0년 전 아직 모든 것이 괜찮았던 시절이었다. 한강건설 사옥 구내식당. 점심시간 식판을 든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다. 밥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도윤은 줄 맨 뒤에 서 있었다. 33, 상무 시절. 지금보다 얼굴이 훨씬 부드러웠고 미간에 주름도 없었다. 배식대에 미연이 서 있었다. 영양사 유니폼을 입은 25살의 미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환한 얼굴로 직원들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다. 도윤의 차례가 왔다.
미연이 국자로 된장국을 뜨며 웃었다. 상무님, 오늘 된장국 맛있어요. 한 국자 더 드릴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귀까지 빨개진 채로. 네, 부탁합니다. 미연이 국을 더 넉넉히 담아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연의 볼도 살짝 붉어졌다. 그 후로 도윤은 매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다른 임원들이 외부 식당에서 회식할 때도 도윤은 구내식당을 고집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미연이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맵다, 맵다. 도윤이 웃으며 물을 건넸다. 물 드세요. 상무님은 안 매워요. 저도 맵습니다. 근데 미연 씨가 좋아한다니까? 미연이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도윤은 이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평생 이 웃음을 지키고 싶다고. 미연 씨,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떡볶이를 먹다 말고 던진 청혼. 미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젓가락을 든 채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다. 매운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할게요. 그 기억 속에서 미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 시장통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미연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도윤은 기억 속에서 빠져나왔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 웃음을 빼앗은 게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8년 전 명숙의 서재. 도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머니, 결혼 허락해 주세요. 명숙이 서재 의자에 앉은 채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손에는 미연의 신상조사 서류가 들려 있었다. 고아원 출신, 학력은 전문대,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미연이는 착하고 성실합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착하면 뭐해? 근본이 없는데 명숙이 서류를 도윤 앞에 던졌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허락 못해.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단호했다. 그러면 저 후계자 자리 포기하겠습니다. 명숙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미연이 아니면 안 됩니다. 회사보다 미연이가 더 중요합니다. 명숙이 벌떡 일어섰다. 도윤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때렸다. 찰싹. 도윤의 고개가 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들의 눈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읽었다. 좋아, 명숙이 한 발 물러섰다. 내 마음대로 해라. 허락이었다. 하지만 명숙의 눈 속에는 승낙의 빛이 없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눈이었다. 도윤은 그때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으니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속도로 위에서 깨달은 것이다. 다시 현재, 차 안 도윤은 다시 지갑을 꺼냈다. 깊숙한 곳에서 너덜너덜한 스티커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미연이 웃고 있었다. 부르르 하고 살짝 혀를 내밀며 장난치는 얼굴. 연인 시절 사진관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도윤이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보고 싶다. 그 세 글자가 오랜 세월에 흐릿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도윤은 엄지손가락으로 사진 속 미연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때 우진의 전화기가 울렸다. 회장님,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영상을 확보했다는 연락입니다. 도윤이 사진을 지갑에 넣으며 고개를 돌렸다. 제천. 네.
어제 새벽 6시 30분에 여자 1명과 아이 2이 제천행 버스에서 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윤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엔 안 놓쳐. 차는 속도를 높여 고속도로를 달렸다. 겨울 하늘 아래 제천을 향해. 한편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 본가. 명숙의 침실. 명숙은 침대 머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실크 가운을 걸친 차림이었다. 차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전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예 회장님, 충북 제천 쪽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목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흥신 소장이었다. 명숙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다. 명숙의 손톱이 찻잔 가장자리를 긁었다. 끼익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제천이라. 네. 우 실장이 아직 못 찾았다고 했지만 저희 쪽에서 먼저 잡았습니다. 명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우 실장이 못 찾았다고? 잠시 침묵. 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다. 그 자식이 거짓말을 했군. 명숙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확실하게라면? 그 여자를 먼저 찾아서 데려와. 도윤이가 만나기 전에. 알겠어. 통화가 끊겼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정원의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서 있었다. 7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었다.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명숙은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우아한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누가 먼저 미연을 찾을 것인가? 도윤인가, 명숙인가?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저녁 7시 충북 제천 역전 여인숙. 골목의 허름한 숙소. 미연은 방문을 잠그고 의자까지 끌어다 문 앞에 받쳐놓았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이불은 눅눅하고 축축했다. 미연은 가방에서 컵라면 2개를 꺼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다. 물을 붓는 손이 떨렸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엄마, 여기 냄새나. 지우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나 집에 갈래? 지아가 미연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겼다. 7살 여자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미연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두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금방이야. 여기서 며칠만 있으면 새 집 구할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응. 컵라면이 완성되자 아이들 앞에 하나씩 놓아주었다. 아이들이 후후 불며 면을 먹기 시작했다. 미연은 먹지 않았다. 라면 2개가 전부였으니까. 아이들이 잠든 뒤 미연은 지갑을 열어보았다. 5만 원짜리 10장, 50만 원. 그게 전 재산이었다. 반값을 내고 나면 40만 원 그걸로 새 도시를 찾아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미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우의 살짝 벌어진 입, 지아의 볼에 붙은 라면 국물 자국. 눈물이 뚝 떨어졌다. 손등으로 급하게 닦았지만 줄줄이 쏟아져 멈출 수가 없었다.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소리 없이 울었다.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어깨를 떨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미연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심장은 쿵쿵 뛰었다. 이 도시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일 당장 또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밤 9시 제천 시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의 차가 시내 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냈지만 앞이 여전히 흐렸다. 도윤은 차창 밖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골목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었다. 편의점, 마트, 약국, 식당. 미연이 갈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눈여겨보았다. 그때였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여자가 보였다. 우산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양손에 봉지를 들고 빠르게 걸어가는 뒷모습.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잠깐, 저기, 도윤이 우진의 팔을 쳤다. 우진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타이어가 젖은 도로 위에서 미끄러졌다. 도윤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빗속을 달렸다.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아 바짓단이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미연아. 여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우산 아래로 얼굴이 살짝 보였다. 미연이었다. 빗속에서도 그 눈을 알아볼 수 있었다. 미연도 도윤을 알아보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봉지를 떨어뜨리고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다. 도윤이 뒤를 쫓았다. 좁은 골목, 빗물이 고인 바닥. 미끄러졌지만 일어나 다시 달렸다. 하지만 골목 끝에는 담장이 있었고 미연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도윤은 빗속에 서서 텅 빈 골목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간발의 차이였다.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밤 10시, 여인숙 앞 비가 더 거세졌다. 여인숙 앞에 검은색 봉고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안에서 사내 2명이 내렸다. 명숙이 보낸 흥신소 직원들이었다. 사내 하나가 여인숙 입구로 들어갔다. 잠을 청하고 있던 주인 아저씨 앞에 돈봉투를 밀어넣었다. 쌍둥이 데리고 온 여자, 몇 호야? 주인이 돈봉투를 흘낏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05호 사는데. 둘이 3층으로 올라갔다. 좁은 복도를 걸어 305호 앞에 멈춰 섰다. 그 시각, 방 안에서 미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속에서 마주친 도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연의 몸이 경직되었다. 한 명이 문고리를 잡았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십니까? 저음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졌다. 사내들이 돌아보았다. 복도 끝에 도윤이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코트.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진이 도윤의 뒤에 서 있었고 그 뒤로 경호원 2명이 더 보였다. 미연을 찾아 여인숙을 뒤지던 중 먼저 도착한 사내들과 마주친 것이었다. 좁은 복도에 6명의 남자가 마주선 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려왔다. 사내 하나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누가 보냈어?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칼을 든 사내가 도윤을 향해 돌진했다. 도윤이 옆으로 몸을 비틀었다. 칼이 코트 자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도윤은 사내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도윤은 그대로 사내를 벽에 밀어붙였다. 2번째 사내가 달려들었지만 우진이 옆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사내들을 제압했다. 소란의 305호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무서워. 도윤이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렸다. 미연아, 나야, 도윤이야. 문 열어. 안에서 짐을 끌어막는 소리가 들렸다. 의자, 가방, 무엇이든 문 앞에 쌓아올리는 소리였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미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떨리는 목소리, 공포에 질린 목소리, 당신도 한패잖아. 그 사람들이랑 같이 온 거잖아. 도윤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마를 문에 대고 눈을 감았다. 아니야, 미연아. 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제발 문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미연의 흐느낌만 들려왔다. 문 하나를 두고 또다시 엇갈리고 있었다. 미연은 창문을 열었다. 빗바람이 안으로 몰아쳤다. 3층 창문 밖은 어둠뿐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2층 높이 화단이 보였다. 흙바닥이었다.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었지만 문이 부서지는 것보다는 나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미연아, 제발. 도윤의 목소리. 하지만 미연의 귀에는 7년 전 명숙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다시 나타나면 가만 안 둬. 복도에서 들려온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그 공포를 확신으로 바꿔버렸다. 도윤이 아무리 외쳐도 미연에게는 명숙의 그림자가 먼저 보였다. 이 문을 열면 끝이라고, 아이들을 빼앗긴다고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질렀다. 미연은 이불로 아이들을 감쌌다. 지우를 먼저 안았다. 엄마, 꽉 잡아. 눈 감아. 지우가 미연의 목을 두 팔로 감쌌다. 지아가 미연의 등에 매달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틈이 벌어졌다. 경첩이 부서지려 하고 있었다. 미연은 눈을 질끈 감고 창틀에 올라섰다. 맨발이 차가운 창틀 위에서 떨렸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쿵. 화단의 흙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었다. 하지만 발목이 꺾이며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다. 미연은 이를 악물었다. 아이들을 안은 팔에 더 힘을 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절뚝거리며 일어섰다. 맨발로 젖은 땅을 밟았다. 빗속을 달렸다. 발목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둠 속으로 아이들을 안은 채 또다시 도망쳤다. 도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빗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커튼이 미친 듯이 펄럭였다. 도윤이 창가로 달려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화단에 착지한 흔적이 보였다. 흙이 파이고 맨발 자국이 빗속에 번져가고 있었다. 2층 높이에서 아이들을 안고 뛰어내리다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도윤은 바닥을 보았다. 아이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작고 낡은 분홍색 운동화. 밑창이 닳아 거의 납작해진 것이었다. 도윤은 그 신발을 집어들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작은 신발이 도윤의 큰 손 안에서 더없이 작아 보였다. 가슴에 품었다. 젖은 코트 안쪽으로 꼭 안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 죽여 울려 했지만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우진이 뒤에 서서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한참을 온 뒤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충혈된 눈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경찰에 연락해. 전면 수색이야. 다친 여자와 아이 둘, 맨발이야. 멀리 못 갔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강원도 정선, 깊은 산골 마을. 미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외진 마을까지 숨어 들어왔다. 마을 어귀의 빈 농가를 빌려 겨우 지내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미연은 마을 회관에서 얻어온 수육 덩어리를 도마 위에 올렸다. 칼로 얇게 썰어 아이들 앞에 내밀었다. 많이 먹어. 고기야, 고기. 지우가 수육을 집어 입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다. 맛있다. 엄마도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미연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지아가 수육을 씹다 말고 물었다. 엄마, 밥
밥은? 뜨끈뜨끈한 밥. 미연의 손이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쌀이 떨어진 지 이틀째였다. 마을 할머니에게 얻어온 수육이 전부였다. 미연은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내일은 밥 해줄게. 약속.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자 미연은 마을 회관의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저는 7년 전 사고로 잃었다고 알고 있던 아내를 최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도윤의 얼굴이 나왔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미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미연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다. 손등에 힘줄이 돋아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좀 내버려둬.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그리움인지 미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켰다. 아침 9시 서울 한강건설 회장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일주일째 회사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미연의 사진과 전국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다. 얼굴에 긴장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단서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섰다. 정선군 보건소에서 4월 전 진료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정희라는 가명으로 7살 여자아이의 감기 진료를 받았는데 인상착의가 일치합니다. 도윤의 눈에 불꽃이 살아났다.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쳐 정선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정선 어디야? 정확한 위치는 보건소가 있는 읍내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산골마을로 추정됩니다. 주변에 빈 농가가 몇 채 있다고 합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헬기 띄워. 당장 간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기다려, 미연아. 이번엔 안 놓쳐. 오전 11시, 정선 산골마을. 미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이들의 속옷과 양말을 빨랫줄에 하나씩 걸었다. 찬바람이 불어 젖은 빨래가 펄럭였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새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렸다. 그때 먼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무시했다. 산골에서 들리는 소리쯤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점점 커졌다. 두두두두두두두다. 미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기였다. 검은색 헬기가 산 너머에서 나타나 마을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헬기 동체에 선명한 글씨가 보였다. 한강건설. 미연의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미연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지우야, 지아야. 일어나. 또 가야 해. 잠들어 있던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다. 지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 왜? 빨리 신발 신어. 미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맨몸이었다. 짐도, 가방도, 돈도 챙기지 못했다.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달렸다. 헬기 소리가 머리 위에서 귀를 찢었다. 지아가 넘어졌다. 엄마. 미연이 지아를 번쩍 안아 올렸다. 한 팔에 지아를 안고 다른 손으로 지우를 잡은 채 달렸다. 숲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하지만 헬기는 집요하게 따라왔다. 오전 11시 30분, 마을 뒷산 숲속. 미연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앞에 절벽이 나타났다. 높지는 않았지만 아래에서 계곡 물소리가 들렸다. 막다른 길이었다. 미연은 아이들을 등 뒤로 감쌌다.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숲 사이로 도윤이 나타났다. 헬기에서 내려 직접 뛰어온 것이었다.
나뭇가지에 코트가 찢기고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다. 미연이 한 걸음 물러섰다. 발 뒤꿈치 아래로 돌멩이가 굴러떨어져 절벽 아래로 사라졌다. 오지마, 미연이 소리쳤다. 도윤이 멈췄다. 두 손을 천천히 들어 보였다. 안 가, 여기 있을게. 가까이 안 갈게. 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미연아, 제발 다 알아. 어머니가 한 짓 다 알아. 미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나를 버린 거잖아. 아니야. 나는 몰랐어. 7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릎에 힘이 풀려 풀밭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빈 유골함 안고 매일 울었어. 내 사진 보면서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등 뒤에 감싸고 있었다. 그때 지우가 미연의 다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맑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도윤의 시선이 지우에게로 향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 소리도, 헬기 소리도, 계곡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물고 겨우 한마디를 밀어냈다. 그래, 내가 내 아빠야? 지우의 눈이 커졌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음이 번졌다. 아빠다. 지아야, 아빠래. 지아가 울먹이며 도윤을 향해 뛰어갔다. 지우도 뒤따랐다. 두 아이가 도윤의 품에 뛰어들었다. 도윤은 두 팔로 아이들을 꼭 안았다. 작고 여린 몸뚱이 두 개가 가슴에 안겼다. 도윤은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체면도, 위신도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미연은 절벽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미연을 바라보았다. 한쪽 팔을 벌렸다. 미연의 다리가 움직였다.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빨라져 결국 뛰었다. 도윤의 품에 안겼다. 내 식구가 숲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음소리만이 숲을 가득 채웠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겨울이었지만 네 사람이 모인 그 자리만은 따뜻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7년의 시간이 눈물에 녹아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도윤의 차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감싸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미연이 잠들어 있었다. 일주일 넘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거칠어진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지우는 미연의 옆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다. 지아는 미연의 무릎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백미러를 통해 지우를 바라보았다. 힐끗힐끗 눈길을 보내며 지우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볼 때 오른쪽 귀가 보였다. 귓바퀴 앞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다. 선천성 1호. 태어날 때부터 있는 작은 구멍이었다. 도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만졌다. 같은 위치에 같은 구멍이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준 유전. 내 아들이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누가 뭐래도 내 핏줄이라는 확신.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었다. 도윤은 백미러에서 시선을 돌려 미연의 손을 보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 후 갈라지고 트고 거칠어진 손 위 손으로 7년 동안 김밥을 말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돈을 벌었겠지. 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미연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다. 미연이 잠결에 미간을 찌푸리다가 다시 편안해졌다. 도윤의 매끈한 손과 미연의 거친 손이 겹쳐 있었다. 7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차이가 그 손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오후 5시, 한강 다리 위. 미연이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며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보였다.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든 한강. 그리고 그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다. 미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등이 뻣뻣하게 경직되었다. 어디야? 여기. 서울이야. 집으로 가는 중이야. 도윤의 말에 미연이 참은 손잡이를 잡았다. 달리는 차 안에서 내려줘. 미연아, 위험해. 내려달라고. 서울 안 가. 거기 안 가.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엄마, 왜 그래? 지우가 불안한 눈으로 미연을 올려다보았다. 도윤이 차를 갓길에 세웠다. 돌아서서 미연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안 계셔. 별장에 가 계셔서 당분간 안 와.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미연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도윤이 미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 좀 봐, 지쳤잖아. 따뜻한 방에서 밥 한 끼 먹이자. 그것만이라도. 미연이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보았다. 지아가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지우의 볼이 홀쭉해져 있었다. 미연의 손이 문손잡이에서 떨어졌다. 딱 하루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하루만 있다가 나갈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7년 만에 다시 밟는 서울 땅이 반갑기보다 두려웠다. 저녁 6시 서울 평창동 한강건설 본가. 도윤의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자동으로 열리는 철문 사이로 넓은 정원이 보였다. 미연은 차 안에서 굳어 있었다. 7년 전 빗속에 쫓겨났던 이 집.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관문이 열리자 가정부 김순자 씨가 뛰어나왔다. 미연을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사모님. 살아 계셨어요.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7년 전 미연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으니까? 미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에요, 김 씨. 도윤이 김 씨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입단속 부탁합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가면 안 됩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넓은 현관에 들어서며 입을 벌렸다. 와, 여기 우리 집이야? 지우가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미연은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으리으리한 저택. 하지만 미연에게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2층 손님방에 짐을 풀었다. 짐이라 해봐야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만 미연은 창문 너머로 넓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불안한 눈빛. 이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밤 11시, 1층 거실. 아이들이 잠든 뒤 도윤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우진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미연은 2층에서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오며 거실 불빛을 확인했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우진도 바라보았다. 두 남자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이 되었다. 명숙이 서 있었다. 모피 코트를 입고 수행원 2명을 거느린 채. 별장에 갔다던 명숙이 예고 없이 돌아온 것이었다. 도윤이 벌떡 일어섰다. 미연아, 위에 올라가 있어.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명숙이 들어섰다. 그리고 계단 중간에 서 있는 미연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명숙의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악이었다. 미연도 얼어붙었다. 손에 든 물컵이 흔들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명숙이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바닥에 내리쳤다. 짠! 흙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7년 만의 재회. 지옥 같은 재회가 시작되었다. 감히 내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명숙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미연은 계단 난간을 잡은 채 굳어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명숙이 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윤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비켜. 인연이 감히 내 집에. 명숙이 도윤을 밀치려 했지만 도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2층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란의 잠에서 깬 것이었다. 엄마, 엄마. 미연이 정신을 차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등 뒤로 숨겼다. 명숙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쌍둥이를 보는 순간 입술이 실룩거렸다. 저게 뭐야? 저게 뭐냐고. 도윤이 어머니 앞에 섰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제 아이들입니다. 뭐? 지우 귀에 저하고 똑같은 구멍이 있어요. 아버지한테서 저한테서 지우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명숙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딴 게 무슨 증거야? 증거가 필요하면 검사하죠. 하지만 그 전에 도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어머니가 나가세요. 정적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제 가족을 인정 못하시겠으면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세요. 명숙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를 악물었다. 너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내가 세운 이 집에서? 7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제 아내를 내쫓았잖아요. 사망까지 조작하면서. 명숙의 눈이 흔들렸다. 도윤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잠시의 침묵. 명숙이 미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두고 봐에 두고 보라고. 명숙은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문이 쾅 닫혔다. 밤 12시, 2층 손님방.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미연은 잠든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다. 도윤이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다. 괜찮아. 미연이 고개를 저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괜찮지 않아. 7년 전이랑 똑같아. 그 눈빛이. 도윤이 미연의 옆에 앉았다. 조심스럽게 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아무 걱정 마. 내가 다 막을게. 미연은 도윤의 가슴에 이마를 묻었다. 하지만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윤이 잠든 지우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지하의 볼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살며시 떼어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했다. 잠시 방안이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미연은 알고 있었다. 명숙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늘 밤이 지나면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것을. 새벽 2시. 도윤이 소파에서 깊이 잠들었다. 미연과 아이들 곁을 지키다 그대로 잠든 것이다. 미연은 도윤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7년 전과 달라진 것은 미간의 깊은 주름뿐이었다. 그 주름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실에서 명숙이 내지르던 고함이 아직도 귓속에 울리고 있었다. 두고 봐에 두고 보라고. 그 말이 7년 전의 협박과 포개지며 미연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명숙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다음에는 더 무서운 방법으로. 그때 도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찢어질 것이다.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자신이 떠나면 도윤은 아프겠지만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미연은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이 남으면 명숙은 도윤까지 망가뜨릴 것이다. 7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미연은 메모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었다. 미안해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 한 줄을 쓰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이들을 조용히 깨웠다. 지우가 눈을 떴다. 엄마, 또 가. 미연이 입에 손가락을 대며 쉿했다. 아이들의 신발을 신기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담장을 타고 넘었다. 맨손으로 차가운 담장을 잡았다. 손바닥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빗속으로 사라졌다. 또다시 도망자의 밤이 시작되었다. 새벽 3시, 고속도로, 택시 안의 미연은 뒷좌석에 아이들을 안고 앉아 있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부산이요. 부산 가주세요. 부산이요. 이 시간에. 네, 옷 빨리 가주세요. 미연은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다. 지아가 미연의 품에서 뒤척였다. 엄마, 가슴이 아파. 미연이 고개를 숙여 지아를 보았다. 지아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아야. 지아야. 미연이 지아의 볼을 양손으로 감쌌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아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을 헐떡거렸다. 가쁜 호흡이 점점 빨라졌다. 선천성 심장 질환.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지아의 심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아저씨, 병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놀라 속도를 높였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3번 만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갔다. 여보세요? 도윤의 잠에서 덜 깬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씨. 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살려줘. 지아가 죽을 것 같아. 울음이 터져나왔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 4시, 국도변 소규모 응급실. 택시가 병원 앞에 급정거했다. 미연이 지아를 안고 뛰어들어갔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응급실 의료진이 지아를 인수받았다. 침대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심장 박동 측정기가 연결되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삐삐삐 불규칙한 심장 박동. 점점 약해지는 수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응급 처치 준비, 의사의 외침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다.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지우가 미연의 옆에 서서 울고 있었다. 누나, 안 죽지? 엄마, 누나 안 죽어.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응급실 문이 벌떡 열렸다. 빗물에 흠뻑 젖은 도윤이 뛰어들어왔다. 셔츠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고 구두 대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도윤은 미연을 보자마자 안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미연을 그대로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가 왔어. 미연이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도윤은 미연을 안은 채 의사에게 외쳤다. 뭐든 해주세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새벽 4시 30분. 지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심장은 돌아왔지만 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합니다. 서울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헬기 띄워.
지금 당장. 위치 알려줄게. 통화가 끊기자마자 도윤은 미연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서울 가서 최고의 의료진한테 수술받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윤의 손을 꽉 잡는 것이 대답이었다. 30분 뒤 병원 옥상에 헬기가 내려앉았다. 프로펠러 바람이 미연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의료진이 지하를 들것에 실어 헬기로 옮겼다. 미연이 뒤따라 올라탔다. 도윤이 미연의 손을 잡고 함께 헬기에 올랐다. 지우는 뒤따라 우진의 차에 태워 서울로 보냈다. 헬기가 떠올랐다. 새벽 하늘을 가르며 서울을 향해 날아갔다. 미연은 지아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갑고 작은 손의 도윤은 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지만 도윤의 입이 움직였다. 미연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였다. 다 잘 될 거야. 밖으로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어둠 위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 듯 아주 희미한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9시 서울대학병원 심장의과. 수술실 앞 빨간색 수술중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 5시간째였다. 도윤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팔짱을 끼고 수술실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거뭇거뭇 자라 있었다. 미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었다. 입술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소리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우가 미연의 옆에 앉아 있었다. 우진이 사온 초콜릿 우유를 앞에 놓아주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다. 안 마셔? 우진이 물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누나 먼저 7살 남자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미연이 지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울음을 삼켰다. 그때 도윤이 미연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미연의 맞잡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내 탓이야. 미연이 중얼거렸다. 내가 도망치지만 않았으면. 아니야, 도윤이 미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내가 7년 전에 지켰어야지. 내 탓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동시에 서로를 위로했다. 말은 자책이었지만 잡은 손에서는 온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다. 도윤과 미연이 동시에 일어섰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미연의 무릎이 꺾였다. 도윤이 재빨리 부축했다. 미연이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지우가 달려와 부모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누나 살았어. 누나 안 죽어. 도윤이 지우를 번쩍 안아 올렸다. 한 팔에 지우를, 다른 팔로 미연을 안았다. 살았어. 우리 지아 살았어. 세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뒤엉켜 울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병원 복도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가고 지하의 볼에도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다. 병실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꽃바구니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지아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만화를 보고 있었다. 코에 꽂혀있던 산소줄도 이미 빠진 뒤였다. 지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같이 만화를 보며 까르르 웃었다. 미연은 지아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칼질이 서툴러 껍질이 두껍게 깎였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줘봐, 내가 깎을게. 됐어. 내가 할게. 손 베겠다. 줘봐. 도윤이 미연의 손에서 칼과 사과를 가져갔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깎기 시작했다. 미연이 도윤을 바라보았다. 43,
재벌 회장이 병실에 앉아 사과를 깎는 모습.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면서 코끝이 시큰했다. 여보. 도윤이 미연을 불렀다. 미연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했어? 여보라고 했어? 왜 안 돼? 미연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도윤이 깎은 사과를 포크에 꽂아 지아에게 내밀었다. 자, 공주님 사과 드세요. 지아가 사과를 받아 입에 넣으며 웃었다. 아빠가 깎은 거? 응, 아빠가 깎은 거. 맛있다. 지우가 옆에서 손을 내밀었다. 나도. 도윤이 웃으며 지우에게도 사과를 내밀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다. 7년 동안 꿈에서도 그려봤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 오후 2시,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명숙이 들어섰다. 화려한 모피 코트에 진주 목걸이, 수행원 2명이 뒤를 따랐다. 병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도윤이 벌떡 일어섰다. 미연이 본능적으로 지아의 앞을 가로막았다. 명숙은 침대 위에 지아를 흘낏 보더니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침대 위에 툭 던졌다. 거기 5억 들어있어? 미연이 봉투를 바라보았다. 두꺼운 돈 봉투. 이거 받고 떨어져. 수술비는 내가 낸 셈치고 깔끔하게 끝내자. 미연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하지만 미연은 봉투를 명숙의 얼굴 앞으로 던졌다. 봉투가 명숙의 모피 코트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돈다발이 흩어졌다. 돈으로 사람 마음 못 사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7년 전과 달랐다. 무릎을 꿇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내 아이들, 당신 손주 아닙니다. 당신이 버린 핏줄이에요.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을 올려 미연의 뺨을 때리려 했다. 도윤이 명숙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도윤은 명숙을 병실 밖 복도로 이끌었다. 문을 닫고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복도의 환자, 보호자들, 간호사들의 시선이 쏠렸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다시는 내 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명숙이 코웃음 쳤다. 내 가족? 그 천한 것들이. 어머니가 먼저 자식 버리셨잖아요.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7년 전에 임신한 제 아내를 빗속에 내쫓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가짜 장례식까지 치르셨잖아요. 복도가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저를 위해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 아내를 내쫓고 제 자식을 빼앗고 7년을 속인 게 저를 위한 거예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경영권 포기하겠습니다. 회장직도 내려놓겠습니다. 한강건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명숙의 눈이 흔들렸다. 대신 저는 제 가족하고 살겠습니다. 어머니 없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도윤은 돌아섰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명숙은 복도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었지만 명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것을 고스란히 돌려받은 것이었다. 저녁 노을 무렵 병원 옥상 정원. 도윤과 미연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미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미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이거 맛있다.
뭐가? 자판기 커피인데. 7년 동안 이런 거 마실 여유도 없었어.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연이 도윤의 팔을 톡 쳤다. 그런 얼굴 하지 마. 지나간 거야? 미안해. 그만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한데? 두 사람은 웃었다. 서로의 미안함을 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도윤이 미연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 도윤의 매끈한 손이 그 위를 감쌌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내 식구.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7년의 무게가 저녁 바람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밤, 병실. 아이들이 잠든 뒤 미연은 도윤의 코트를 정리하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 열어보려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갑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너덜너덜한 스티커 사진. 연인 시절에 미연이 부르를 하고 웃고 있었다. 미연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뒷면을 보았다. 보고 싶다. 세 글자. 볼펜 잉크가 바래고 흐려져 있었지만 또렷이 읽을 수 있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사진 위에 떨어져 번졌다. 7년 동안 이 사진을 품고 살았구나. 매일 만지고 쓸어 보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닳아버린 거구나. 미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지우가 잠결에 뒤척이며 미연의 옆에 파고들었다. 미연이 지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아빠가 우리 많이 보고 싶었대. 지우는 잠에 빠져듣지 못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며칠 후 서울 도심 아침 뉴스 속보가 전국에 타전되었다. 검찰 수사관 16명이 한강건설 본사에 들이닥쳤다. 본사 로비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사관들이 명예회장실 문을 열었다. 명숙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린 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었다. 하지만 차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다. 서명숙 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다.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건물 밖으로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번쩍번쩍 터지는 불빛 속에서 명숙은 생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검찰 차량에 올라타는 명숙의 등이 작아 보였다. 화려한 모피도 진주 목걸이도 벗겨진 뒤였다. 평창동 본가의 여왕이었던 그 여자가 초라한 검찰 차량 뒷좌석에 앉았다. 우진의 제보가 결정타였다. 7년간 품고 있던 죄책감이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꺼낸 것이었다. 그 소식을 병실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도윤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마음을 정리한 뒤였으니까. 한 달 뒤 병원 앞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이었다. 지아가 건강한 얼굴로 병원 현관을 걸어 나왔다. 아빠, 나 뛰어도 돼. 천천히 뛰어. 도윤이 두 팔을 벌렸다. 지아가 달려와 도윤의 품에 안겼다. 도윤이 지아를 번쩍 안아올리며 빙글 돌았다. 지우가 옆에서 깡충깡충 뛰었다. 나도. 도윤이 한 팔에 지아를, 다른 팔에 지우를 안았다. 두 아이를 동시에 안은 채 웃었다. 미연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우진이 미연의 옆에 서서 짐을 들고 있었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갔다. 향하는 곳은 평창동 본가가 아니었다. 교회의 전원주택. 도윤이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차창 밖으로 푸른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가 창문에 코를 대고 물었다. 엄마, 우리 진짜 우리 집 가는 거야? 미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우리 집. 며칠 후, 구치소 면회실. 차가운 아크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도윤과 명숙이 마주 앉았다. 명숙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화려하던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어나 있었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칸막이 너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초라하고 작아지고 늙어버린 어머니를. 가슴 한구석이 저렸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었다. 이제 안 옵니다. 명숙의 눈이 커졌다. 죄값 다 치르세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명숙은 칸막이에 손을 짚은 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아무도 없는 면회실에서 명숙은 혼자 울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주말 오후, 교회 전원주택 마당.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잔디밭 뒤로 그릴에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다. 도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뒤집고 있었다. 서툰 손놀림에 불이 확 올라왔다. 으악. 뜨거워. 미연이 웃으며 다가왔다. 쌈장과 상추를 접시에 담아왔다. 비켜.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니까. 타잖아. 타.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지우와 지아가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멍멍아, 이리 와. 오빠, 내 차례야. 까르르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도윤이 고기를 접시에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연이 쌈을 싸서 도윤의 입에 넣어주었다. 맛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과장 좀 작작해. 미연이 웃었다. 도윤도 웃었다. 도윤이 마당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밥 먹자. 지우와 지아가 강아지를 끌고 달려왔다. 네 식구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도윤이 아이들에게 고기를 집어주었다. 미연이 상추쌈을 싸주었다. 지우가 입을 크게 벌리고 지아가 볼을 부풀리며 먹었다. 바람이 불어 잔디밭 위에 민들레 홀씨가 날아올랐다. 햇살이 네 사람의 얼굴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이보다 더 완벽한 풍경은 없었다. 7년이라는 시간, 시장통의 김밥 냄새, 빗속의 도망, 숲속의 재회, 심장이 멈추던 밤, 그 모든 것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 작은 마당이 있는 집, 고기 굽는 남편,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웃고 있는 가족. 이것이 이미연이 7년 동안 꿈꿔왔던 전부였고 김도윤이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전부였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야기의 시작은 초겨울이었다.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녹슨 철문 너머로 숨죽인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던 그 겨울.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 계절은 봄으로 바뀌어 있었다. 잔디밭 위에서 고기를 굽는 서툰 남편, 강아지와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는 미연. 7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만난 봄이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옵니다. 아무리 버텨도 끝이 안 보이는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겨울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지금 겨울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신의 봄이 멀지 않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근안의 재회 사연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각색했습니다. 원본에 있던 가짜 장례식, 빈 유골함, 시장 분식점, 쌍둥이, 시어머니의 음모의 아픔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더 깊이 있게 그려보았습니다. 이름과 지명은 모두 새롭게 지어드렸으니 혹시라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작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